자, 이어서 부가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는요, 소비세의 일종입니다. 자, 소비세는요, 개별적인 재화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하고요. 자, 모든 재화와 용역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의 부가세의 경우에는 모든 소비재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비세는요,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물세의 성격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비 지출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그것은 각각의 개개인마다 소비 지출액은 상이할 것입니다. 누구는 1년에 1억 쓸 거고요. 누구는 1년에 3천 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소비 지출액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조세를 부과한다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세의 성격이 되고 이러한 조세를 우리는 개인 종합 소비세 또는 지출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소비세의 개념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법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세법적인 내용은 다 이미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당연히 여기서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웃풋의 가치와 인풋의 가치의 차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백화점에 이렇게 지하에 내려가면요, 아주 예쁜 과일 바구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안에 뭐 멜론도 들어있고 사과 2개, 뭐 어떻게 이렇게 막 과일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랬을 때 그 과일들의 개별적인 가치를 다 더해봤었을 때 만약 그것을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10만 원짜리 과일들이다. 그런데 그 과일을 과일 바구니에 담아서 포장을 했더니 그 과일 바구니의 가치가 15만 원이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15만 원이 되었다. 자, 우리 10만 원짜리 과일을 이용해서 포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죠? 선물 포장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만들어진 아웃풋의 가치가 15만 원짜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포장이라는 생산 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5만 원인 거 금방 파악이 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포장이라는 단계로 인해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를 5만 원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 포장이라는 생산 단계를 통해서 이 재화의 가치가 5만 원어치가 더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이것을 부가된 가치다, 더 올라간 가치다라고 해서 add value라고 해서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이 부가가치가 네 글자가 하나의 단어 같지만 사실은 부가된 가치예요. 그래서 합쳐서 그냥 부가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래서 어떠한 생산 단계를 거칠 때마다 재화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데 얼마나 더 올라갔냐라고 하는 것은 그 생산 단계에 투입된 인풋의 가치와 그 생산 단계에서 나온 아웃풋의 가치의 차이를 이용해서 어떤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요, 농부가요 밀을 생산하는데, 자, 우리 맨 땅에서 씨앗을 뿌려서 재배하기 때문에 매입은 0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사실은 농부도 뭐 씨앗을 타온다거나 농약을 사온다거나 하겠지만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맨 땅에서 밀을 기른다라고 단순하게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매입은 없는데 1,000원짜리 밀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인풋은 얼마예요? 0이고요. 아웃풋은 1,000이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가 1,000이라서 요 농업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는 1,00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이 밀을 이용해서 이 밀을 투입해서 밀가루를 만들어냈죠. 자, 인풋은 밀이고요. 아웃풋은 밀가루니까 요 과정에서 500만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이러한 1,500짜리 밀가루를 이용해서 이걸 인풋해서 2,500원짜리 빵을 만들어냈으니까 제빵 단계에서는 1,000만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의 빵이 만들어질 때까지 총 3단계의 생산 과정을 거쳤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최종
최종 생산물인 빵의 가치가 2,500원이 나왔는데 이러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물의 각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는요. 마지막 3번 문장 보시면요. 그 재화 생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총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우리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자, 최종 생산물의 가치,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시그마 뭐랑 같다? 그 생산물을 만드는데 그 생산물이 거쳐간 각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의 합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의 개념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이런 부가가치세는요. 이렇게 각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10%의 조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가세가 있기 전에는요. 다단계 거래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다단계 거래세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다단계 거래세는 이러한 내용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부가세가 도입되기 전에 그 전 형태로서 다단계 거래세가 있었는데 다단계 거래세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보시면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부가가치세는요. 각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단계 거래세는요. 전 단계 거래 금액을 다음 단계에 포함시켜서 다시 과세하고 이것을 다음 단계에 포함시켜서 다시 과세하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중복적으로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자, 이미 조세가 부과된 거에 대해서 다음 단계에서 또 포함해서 부과하고 다음 단계에서 또 포함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의 부담이 누적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자, 위에서 본 것처럼 각각의 생산 단계를 거칠 때마다 과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 수직적 통합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수직적 통합은요. 자, 우리가 생산의 단계에서 생산 원료 또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업자가 있고 이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빵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밀가루 만드는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밀가루. 그래서 밀가루 회사가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 회사에 납품을 하면 빵 회사가 빵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산의 단계마다 과세를 하게 되면 이러한 생산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자, 이 두 회사가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을 수직적 통합이라고 해요. 또는 수직적 합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참고로 알기 위해서 수평적 통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평적 통합은요. 자, 1번 빵 회사가 있고 자, 또 경쟁 빵 회사가 있겠죠. 자, 빵 회사 2가 있고요. 또 빵 회사 3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자신과 비슷하게 빵을 만드는 다른 회사들을 이렇게 합병하는 이것을 수평적 통합 또는 수평적 합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다단계 거래세는 각각의 생산 단계마다 누적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기업 내에서 모든 제조, 도매, 소매 이런 것들 전부 다 처리하기 위한 수직적 통합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밀가루 회사가 따로 있고 제빵 회사가 따로 있는 이유는 각각의 기업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이키는요 그 신발이나 의류 공장을 단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키는 오로지 디자인과 마케팅 이 두 개만 합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광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 활동만 하지 나이키는 의류 공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옷이나 신발도 자체 생산하지 않고 전부 다 외주를 줍니다. 자, 그런데 그 왜 그럴까요? 나이키가 직접 옷을 만드는 것보다 옷을 가장 싸게 잘 만들 수 있는 업체에 위탁 맡기는 것이 더 생산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키는 디자인과 마케팅을 제일 잘하니까 그것만 하는 거고 다른 회사들이 저기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의류 회사들이 가장 싸게 가장 옷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 맡기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애플도요.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자체 생산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애플도 폭스콘이라는 회사에 맡겨서 위탁 생산을 하죠. 그래서 자,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거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미국 내 공장에서는 폭스콘만큼 싸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폭스콘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단계 거래세는 이렇게 유통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으면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게 된다 이 얘기죠. 통합을 유도한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가장 싸게 만들 수 없는 애플사가 직접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고 자, 의류를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없는 나이키가 직접 재봉틀을 이렇게 하면서 옷을 만들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행동입니다. 자, 다음에 수출품에 대한 조세 환급이 곤란한데요. 자, 우리가 수출품은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고 소비지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이것을 목적지 원칙이라고 하고 또는 소비지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따라서 국내에서 혹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세가 있다면 국내 세금이 있다면 수출품에 대해서는 그 조세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환급을 해주려면 대체 지금 이 수출품 안에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세금이 국내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단계 거래세는 조세가 누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액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조세 환급이 어렵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다음에 소비자 교란인데 만약에 각 품목별로 서로 다른 다단계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교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뭐 10%, 어떤 물건은 15% 이런 식으로 각각 품목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교란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다단계 거래세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가세가 도입되었다는 것이죠. 자, 부가세는요,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누적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부가세는요, 유통 단계의 수와 관계없이 오로지 부가가치의 크기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유통 단계의 수와 부가세의 크기는 관계가 없죠. 자, 뭔 소린고 하니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한 번에 1000이라고 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건 아니면 이렇게 뭐 요렇게 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여기서 300, 여기서 300, 여기서 400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총 1000이라고 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나 이 경우나 조세액의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다단계 거래세의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세금 매기고 요 세금 포함해서 다시 한번 세금 매기고 그럼 이거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세금 매기고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다단계 거래세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조세 부담이 더 컸단 말입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은 부가가치이면 같은 부가세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유통 단계의 수와 관계가 없다. 한 번에 1000의 부가가치가 나오든 300, 400이 나오든 아니면 100, 10번 나와서 1000이 나오든 부가세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수직적 통합을 유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각자가 잘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부가세는요,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그에 대한 세액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한 조세 환급에 유리하고요. 단일세율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재화 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부가세의 유형은요, 소비형 부가세가 있고 순소득형 부가세가 있고 총소득형 부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모든 소비재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소비재형 부가세이다라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 부가세에서는요, 면세와 영세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납세자가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는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매출세액이 있고요. 매출세액.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빼냐면 매입세액을 뺍니다. 매입세액을 빼야 되는데
자, 여기서 면세라고 하는 것은요, 부가세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면세라고 합니다. 자, 먼저 면세에 대해서 볼게요. 면세는 이러한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니까, 자, 매출세액도 낼 필요가 없고 대신 매입세액도 환급받지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면세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영세율입니다. 자, 영세율. 영세율은요, 말 그대로 0이죠. 요 0이 숫자 0을 얘기하는데, 자, 부가세율을 0%로 해주는 거예요. 너는 부가세를 내기는 내. 넌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어. 그 의무를 내가 없애주는 게 아니야. 넌 부가세를 내긴 내야 되는데, 그런데 너한테는 부가세율을 0%로 해줄게. 라는 것이 바로 영세율이에요. 여러분, 면세와 영세율의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면세는 부가세 납세 의무 자체를 없애주는 거예요. 자, 부가세 납세 의무 자체를 없애주기 때문에, 자, 부가세 매출세액을 낼 필요도 없지만 동시에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둘 다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영세율은요, 부가세 납세 의무 자체는 있어요. 납세 의무 자체는 있는데 그 세율이 0%야. 그러니까 부가세 납세 의무는 있지만 내야 될 관세는 없죠. 왜? 세율이 0%니까. 자, 따라서 매출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옵니다. 0이 나와요. 그런데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게 있죠. 돌려받을 게 있기 때문에 얘는 빼기 매입세액은 그대로 돌려받아요.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는 않으면서 매입세액만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면세와 영세율의 개념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면세는 부가세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없어지지만 요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것도 같이 없어져요. 그냥 요것 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영세율은요. 자, 매출세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계산할 때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고요. 앞부분이 0인데 뒤에 매입세액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결국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되는 거죠. 양자의 차이점 이해하시고요. 자, 다시 교과서 같이 볼게요. 면세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이고요. 자, 면제 제도는 그 직전까지 누적된 부가세가 이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죠? 얘는 돌려주지 않아. 따라서 우리 얘를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면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직전 단계까지 누적된 이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라고 하고요. 자, 부가세가 단일 세율인 관계로 10%로 세율이 하나인 관계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1,000원 가진 부자도 콜라 한 캔 먹을 때 부가세 10%, 가난한 사람도 콜라 한 캔 먹을 때 똑같이 부가세 10%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식료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면세라고 하는 것은 왜 한다?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에 하고 있다? 식료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 자, 우리 면세를 해주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얘도 없어지지만 얘도 없어진다. 따라서 매입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면세가 이루어지면 부가세 부담의 경감이라는 애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오히려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면세든 영세율이든 둘 다 모두 의도했던 면세와 영세의 효과를 얻고 싶으면 최종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면세가 이루어지거나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애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만약에 중간 단계에서 면세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면세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영세율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자, 우리 그 내용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것이고요. 자, 만약 다만 어떤 재원은 부가세가 부과되고 어떤 재원은 면세된다면, 즉 면세품이 있고 면세가 되지 않는 품목이 각각 존재하게 된다면 어떤 재원은 면세품이고 어떤 재원은 면세품이 아니라면 재화 간의 선택에 교란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거는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자, 다음에 영세율 보시면요. 영세율은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요 앞쪽이 0이 되고요. 요 뒤쪽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요 매입세액만큼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영세율은요. 주로 수출되는 재화에 대해서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라서 국내에서 과세된 조세를 모두 환급해주고 그럼 이제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을 한 다음에 현지에서 현지 세법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해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하라고 국내에서 부과된 세금은 모두 다 빼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과 면세 제도는요. 부가세 납부액이 없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영세율은 이전 단계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 거래 최종 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조세 경감액 효과가 발생하지만 중간 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빵 생산의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자, 각각의 생산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1,500, 1,000만큼 발생하는 알 수가 있고 그러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면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면 150, 100만큼의 부가가치 세액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2,500짜리 빵을 만들게 되면 이러한 빵에 대해서 붙는 부가세의 크기는 원래 250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종 단계에서 한번 영세율을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마지막 단계, 마지막 여기 제빵업자 단계에서 우리가 2,500원짜리 빵을 만들어서 팔 겁니다. 자, 그런데 2,500원짜리 빵을 만들어 팔 때 여기에 원래 곱하기 10%를 해서 250원이 원래 이 자리에 250원이 생겨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250원이 생기고 지금까지 내가 매입한 그 매입세액이 15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150원을 빼주면 결국 마지막 제빵업자가 납부해야 될 부가세의 크기는 100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파는 매출세액이 250이고 내가 지금까지 매입한 부가세가 150이니까 양자의 차이로서 100만큼의 부가세를 제빵업자가 내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그런 거였는데 우리 최종 단계 여기 제빵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영세율을 적용하면은 앞부분은 0이 되죠. 왜? 세율이 곱하기 10이 아니라 곱하기 0이 되니까요. 2,500 곱하기 0.1이 아니라 2,500 곱하기 0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앞부분이 0이 돼요. 이렇게 0이 돼. 앞부분은 0이 되는데 뒤에 매입세액 150은 살아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제빵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부가세 150을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세 150을 환급받게 되면 자, 우리 부가세액은 마이너스 150이 되겠죠. 자, 우리 세액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정부, 국가에 세금을 그만큼을 냈다는 걸 의미하지만 세액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을 반대로 국가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 이것은 앞부분은 0이 되고 뒷부분 마이너스 150은 살아있으니까 여기 150만큼의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에 납부한 부가세 총액이 150인데 정부로부터 다시 이 150의 부가세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부가세 부담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셈이죠. 처음에 150만큼의 부가세를 정부에 냈지만 최종 단계에서 150만큼의 부가세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아무런 부가세도 징수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바로 이게 영세율이에요. 그래서 요 크기와 요 크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와 관련된 조세 부담이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1입니다. 자, 두 번째 면세를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최종 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서는요. 자, 네가 이렇게 해서 물건을 지금까지 만들었고 사왔네. 이렇게 해서 네가 사왔는데 그래서 이걸로 네가 2,5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네가 원래 부가세를 요거 빼기 요걸로 내야 되는데 이것도 없애주고 요것도 없애줄게. 그냥 부가세 자체를 그냥 뿅 하고 둘 다 모두 그냥 없애줄게. 넌 부가세 낼 필요가 없어. 그냥 모든 권리와 부가세와 관련된 너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없애줄게 하면 그냥 0으로 뿅 바뀌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요것도 없애주고 요것도 없애주니까 그냥 부가세액은 무조건 0원이 됩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면세가 적용되면 면세 단계에서 부가세는 무조건 0이 돼요. 아시겠죠? 그냥 부가세가 없어지니까 그냥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 납부한 부가세 150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빵업자가 내는 납부하는 부가세만 0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과 관련해서 부가세 총 부담은 150이 남아있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면세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면 면세가 없었으면 부가가치세 총액은 250이 되어야 하는데 자, 제빵업자 단계에서 이 100만큼의 부가세를 면세해 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가세 부담은 150으로 100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면세의 효과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최종 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부가세 부담이 없어집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아시겠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밀농부와 제분업자가 납부한 부가세와 제빵업자가 정부로부터 돌려받은 부가세가 일치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가세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게 돼요. 하지만 자, 최종 단계에서 면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단계의 부가세만 면세가 되고 없어지고 그 전에 이미 발생한 부가세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러한 면세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면 부가세 조세 부담이 감소하기는 합니다. 감소하기는 하지만 부가세 부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럼 얼마나 감소한다? 그 면세가 적용된 생산 단계의 부가세만큼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영세율이든 면세든 간에 최종 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영세율이 최종 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 지금까지 부과된 조세액을 환급해 준다라고 하는 애초에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자, 우리 최종 단계에서 면세를 해주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 그 생산 단계에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하든 면세를 하든지 간에 정책 효과를 얻고 싶으면 그러한 정책 수단이 의도하는 정책 효과를 얻고 싶으면 최종 단계에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최종 단계에 부과하지 않고 중간 단계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요거 보시면 이제 먼저 영세율부터 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 단계인 제분업자 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제분업자는 1,500짜리 밀가루를 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래 150만큼의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사온 자기가 매입한 부가세가 100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을 빼야 됐죠. 그래서 매출세금 150이고 매입세금 100이기 때문에 원래 제분업자는 50만큼의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영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요 앞부분이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얘가 0이 됩니다. 자, 0 빼기 100이니 자, 우리 제분업자는 마이너스 100이 되니까 100만큼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단계까지 살펴보면 그때까지 발생한 부가세 부담과 제분업자가 돌려받은 부가세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부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제빵업자는 부가세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없어졌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빵업자는 1,500짜리 밀을 사와서 2,500짜리 빵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빵업자의 입장에서는요. 매출세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250이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파는 게 2,500원짜리니까 여기에 10% 곱하면 250만큼의 매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빵업자는요. 매입세액이 있습니까? 없어요.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왜 없죠? 이미 요 전 단계에서 다 없어졌거든요. 그죠? 이미 그 전 단계에서 다 끝났어요.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없다라는 거죠.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제빵업자는 매출세액은 250인데 매입세액이 없어. 이미 다 끝났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제빵업자는 250만큼의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영세율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전체 부가세 부담은 250으로 똑같죠. 따라서 영세율은 최종 단계에 부과되지 아니하고 중간 단계에 부과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효과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세율이 중간 단계에서 부과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효과는 전혀 없다. 부가세의 전체 크기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중간 단계에서 면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재분업자 단계에서 면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것도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재분업자는 부가세를 낼 것이 없어요. 원래는 50만큼의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는 거죠. 원래 50 내야 되는데 낼 게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부가세를 낼 게 없어진다는 의미는 동시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요것도 없어지게 되니까요. 자, 종전에는요. 농부로부터 밀을 사올 때 이 100만큼의 부가세가 붙어서 사실은 1,100의 1,100의 돈을 주고 밀을 사왔는데 우리가 왜 이걸 1,100이라고 하지 않고 1,000이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에서는 자, 내가 밀 1,000에다가 부가세 100을 합쳐서 1,100을 주고 밀을 사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중에 부가세 100은 매입세 공제를 통해서 환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밀을 1,000을 주고 사온 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분업자가 밀을 1,000을 주고 사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단순하죠. 자, 밀을 1,100을 주고 사왔지만 이 중에서 100을 어차피 환급받을 거라면 나는 이 밀을 1,000을 주고 사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0을 환급받지 못한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난 그럼 그냥 이 밀을 1,100을 주고 사온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면세를 받게 되면 재분업자는 부가세를 낼 의무도 없어지지만 매입세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 재분업자는 이 밀을 1,100을 주고 사온 셈이 돼요. 그러면 1,100을 주고 사온 밀에다가 500만큼의 부가가치를 얹어서 1,600짜리 밀가루를 만든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1,600짜리 밀가루를 제빵업자가 사와서 여기에 자신의 부가가치 1,000을 더 얹었겠죠. 자, 그러면 제빵업자의 매출액은 이제 2,600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빵업자는 매출세액이 260으로 집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빵업자의 매입세액을 구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 재분업자 단계에서 부가세가 면세됨으로써 부가세가 없어진 겁니다. 부가세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부가세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인 제빵업자의 부가세를 구할 때에는 요 부분의 매입세액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 단계에서 부가세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빵업자는 260만큼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면세가 이루어진 경우에 발생한 부가세의 총합을 구해보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해보면 총 360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36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밑에 보시면 누적 효과와 환수 효과 이러한 말들이 나와 있죠. 한번 요거를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360이라고 하는 요 부가세 총액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0 그리고 50 그리고 20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110은요. 누적 효과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50은 환수 효과라고 합니다. 자, 요거 먼저 환수 효과부터 얘기할까요? 환수 효과는요, 원래 중간 단계에서 면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면세 행정의 당초 목적은 뭐였을까요? 너 원래 재분업자, 원래 너 단계에서 너 원래 50만큼의 부가세 내야 되잖아. 요거를 내가 면제해 줄게. 따라서 부가세 부담을 50만큼 낮춰줄게 라고 했던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50만큼의 부가세가 원래대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환수 효과라고 해요. 자, 우리 이것들이 다 포함된 2,600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때리기 때문에 결국 다시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10은 우리가 누적 효과라고 하는데, 자, 이 누적 효과는요, 총 납세액 빼기 면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납세액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면세 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원래 우리가 부가세를 250을 내잖아요. 그런데 중간 단계에 면세를 도입하고 나니까 전체 부가세액은 360이 되었습니다. 괜히 중간 단계에 면세를 도입해서 부가세 총 부담이 110만큼 증가하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 이것을 누적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누적 효과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면세의 이전 단계에 부가가치 면세의 이전 단계의 부가가치세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부가세가 붙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 누적 효과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원래는 얘가 뿅 하고 없어졌어야 되는데 없어지지를 못하고 얘가 계속 덕지덕지 달라붙어갖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10%의 부가세가 다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100에 대해서 다시 1.1이 곱해지면서 110만큼의 조세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되죠. 우리 이것을 누적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 200은 뭐냐면, 요 200은 만약에 이 면세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효과가 난다면 50만큼의 부가세 부담을 낮춰줘서 여기서 얘를 낮춰줘서 100이니까 원래 부가세의 크기가 200이 되었어야 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의 200은 면세의 효과가 나타났었을 때의 납부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면세의 효과가 있었을 때 때의 납세액, 부가세 납세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조세액 360은 누적 효과 110과 환수 효과 50과 면세 제도가 효과가 있었을 때 납세액 200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우리 원래는 이러한 요 200만큼의 조세 부담을 의도하고 기대하고 면세를 했던 건데 실제로는 160만큼의 조세 부담이 더 생겼죠. 우리 이것을 합쳐서 초과 납부액이라고 합니다. 요 둘을 합쳐서 초과 납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가세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이에요. 자, 간접세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작습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이것을 일일이 인식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 물건값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10%가 세금이란 걸 잘 느끼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낮은 세율로 다에게 조세 수입 확보가 용이하다. 자, 모든 재화 및 서비스, 즉 모든 소비재에 대해서 1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곧 재화 간의 교란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어차피 콜라도 10% 부가세, 사이다도 10% 부가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콜라와 사이다 간의 선택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국내에서 과세된 세금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 수출품의 가격을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거래 단계에서 서로 간의 견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죠. 탈세가 방지된다. 자, 두 번째 단점인데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같은 세율의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역진적이다. 자, 100억 가진 사람도 콜라 한 캔 먹을 때 100원의 부가세, 1000만 원 가진 사람도 콜라 한 캔 먹을 때 똑같이 100원의 부가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역진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물건의 가격의 10%만큼 부가세
부가세가 달라붙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전체 물건의 가격이 10%만큼 비싸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고 납세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매출 세액도 계산해야 되지만 매입세액 내역도 다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 작성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다라는 것이고, 경기의 안정적인 소비재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자본재가 과세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경기 조절 기능이 약하다라는 것인데, 자, 경기가 이렇게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죠.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는데, 자, 우리가 호황일 때는 경기를 좀 진정시켜 줘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소비재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재의 소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자본재는 과세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더 크게 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자본재에 대한 과세도 이루어진다면 기업들의 투자도 이렇게 조금 위축되고 진정되어서 경기가 더 진정될 수 있을 건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